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 결혼을 한 지는 3년 정도 지났네요.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아이 하나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된 어떤 일만 아니었더라면요. 저는 원래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남편이 딸을 정말 소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퇴근도 엄청나게 일찍 하고 매일 딸아이 옆에 붙어서 모든 걸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덕분에 저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원래도 건강한 체질이지 않았다 보니 아이를 낳고 나서 부쩍 약해진 것 같은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히 병명이나 그런 건 없는데 원래부터 조금 허약한 사람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운동도 해보고 한의원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그러기는 하는데 체질이라 그런지 쉽게 좋아지지가 않네요. 우리는 아이는 무조건 하나만 낳을 거야.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그러니까 절대 둘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라도 할까봐 벌벌 떠는 것 좀 봐라. 지 아버지는 안 저러는데 누구 닮았나 몰라. 내가 뭐? 당신은 당신 아들을 좀 닮아봐요. 남편은 저의 건강을 언제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무리를 하거나 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댁에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를 조금 더 조심히 대했던 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할 일을 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거나 제 몫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사기에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몸이 약하다고 시댁의 일을 덜하는 동서? 저는 정말 얄미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동서들에게만큼은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했고 말이죠. 그래서 단언한 건데 저는 절대 원래 해야 하는 일보다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댁에서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서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깐깐하다면 깐깐한 시어머니가 단 한 번도 입을 대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 날이면 늘 몸살이 났지만 저는 걔가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2명의 손이 동서가 있었어요. 막내 동서는 얼굴을 자주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몸이 약한데 일은 또 어떻게 하나 몰라. 그러게나 말이에요. 선택적으로 아픈가? 네?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이 대화만 봐도 아시겠지만 형님 둘은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하는 것에 가까웠죠. 그래서 시댁의 일이라면 더 악착같이 한 거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이 잡히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참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2명의 형님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났거든요. 큰형님과는 7살, 작은 형과는 6살이 났습니다. 형님 2분은 연년생인데 남편은 조금 늦둥이긴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로는 이 집안에 남자밖에 없어서 내가 딸을 낳으려고 막내를 낳은 건데 남편마저 아들이어서 울었다고요. 큰형님도 아들 2, 작은 형님도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온 집안에 경사가 났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손녀딸을 보러 오시겠다며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딸아이를 하루 종일 보고 계시니까요. 어린 동서, 게다가 허약한 체질이라 집안에 관심을 받고 있고 그 누구도 낳지 못했던 딸까지 낳았으니 막 좋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다른 조건들에도 굉장한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훤히 보였고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농담식으로 기분 나쁜 말을 했잖아요.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열등감 아닌 열등감을 내비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꽤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라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교육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취직해서 아직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좋은 대학 출신이었고 말이죠. 시댁도 괜찮게 잘 사는 편이기는 했어요. 시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정년을 맞이하셨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의 큰형은 식당을 하고 계세요. 막 굉장히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도 그 식당에서 일손을 거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편의 작은 형인 작은 아주버님은 원래 어렸을 때 운동을 하셨다가 부상으로 그만두신 뒤에 어디 작은 실업팀의 코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서 작은 형님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가끔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간다고 하셨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생활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작은 형님은 욕심이 많아서 본인이 이것저것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게다가 집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말이죠. 왜 생활이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단언할 수 있냐면 시댁에서 이미 큰형님네와 작은 형님네에 일정 부분 재산을 상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상속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네 입장에서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된 처지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아이를 덜 챙겨줄 수밖에 없어. 덜 사랑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물론 정말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기는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그냥 누군가를 더 챙겨주는 기분이 들면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납득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부모된 처지라고 해도 그러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친정도 괜찮게 살고 둘이서 굉장히 많이 버는 편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운해하지 말자고 남편이랑도 이야기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동서 둘이 저를 그렇게 얄미워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몸이 약하다고 챙김을 받는 게 얄미울 수도 있고 또 자신들보다 더 가진 것 같은 게 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재산을 상당 부분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마워할 줄 알았거든요. 더 가진 사람에게 덜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 동서 서운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그러면 너무 못된 거다. 이건 당연한 거야. 아니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셈 치기로 했습니다. 골치 아픈 것도 감정싸움 하는 것도 정말 질색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기는 했어요. 동서, 그 가방 또 새로 산 거야? 그러게, 처음 보는 가방이네. 동서는 집에 가방이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 설마 우리 앞에서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떠는 건 아니지? 볼 때마다 다른 가방을 들고 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제 것도 아니고요. 그럼 누구 건데? 지금은 제 거긴 한데 엄마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만날 때마다 다른 가방을 들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가 가진 것에 열등감을 느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2개 정도를 번갈아 가며 늘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가방을 봤다고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주신 거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들어온 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그렇게 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지금 우리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네? 제가 뭘요? 막내 동서 친정도 잘 산다고 유세 떠는 거 맞잖아.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급히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 2사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뒤였습니다.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니 정말 나는 동서 같은 사람이 제일 못된 것 같아. 그렇게 순진한 척하면서 남 무시하고 그런 거 말이야.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더러 지금 믿으라는 말이야? 막내 동서,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인간이 먼저 돼야 하는 거야. 알아? 아니 지금 그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엄마에게 받은 오래된 가방을 하나 들고 갔을 뿐인데 이야기가 그렇게 튄 것이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오고 어버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반박하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한번 미운 털이 박힌 데다가 그 상대에게 열등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그냥 형상 유지? 혹은 더 이상 미움이라도 받지 않자 였던 것 같아요. 뭐 그들이 무섭거나 해서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더 이상 골치가 아파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 같아요. 꼭 모여야 하는 가족 모임이나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아니면 되도록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들도 저만 보면 짜증을 내고 또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들도 저를 보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막내 동서, 요즘 우리 피하는 것 같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자기는 좋은 직장 다니면서 바쁘다고 유세 떠는 거야?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시댁에 일할 거 생기면 빼지 않고 와서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세상에, 지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 동서보다 나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요. 나이가 그렇게 훨씬 많으신 분들이 어린 저를 두고 왜 이러시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욱한 게 보였습니다.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이제야 본색을 내보인다. 이거지? 본색이 아니라 매번 얼굴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비꼬기만 하시고 좋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니까 저도 이제 지친 건데요. 그건 막내 동서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러면 제가 뭘 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더군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들도 본인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태도가 문제라니까? 제 태도가 어떤데요? 우리를 발 아래로 보고 무시하잖아.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한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거기서 자신들이 못나서 제가 그렇게 보인 것 같다고 인정할 거 아니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처음으로 따져 묻고 나서는 한동안 조용했던 것 같아요. 딱히 시비를 걸지도 않았고 말이죠. 더 이상 친해질 수는 없지만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선이 있는 채로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꽤 진지한 목소리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를 마치고 시댁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꺼낸 말은 제 딴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네 동서 둘이 나를 찾아왔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이 조금 찌푸려졌던 것 같아요. 그들이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졌고요. 너랑 동서지간으로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두 분이 그러세요? 그래.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하는 동서랑은 한 가족으로 못 지내겠으니까 너를 쫓아내던지 아니면 아예 자신들은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다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수가 나오려는 걸 참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을 고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들 동서 둘이 유난스럽고 너한테 막 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사람이고 눈치가 다 있는데 왜 모르겠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고 저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 편을 못 들어. 왜요?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왜 제 편을 못 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들이 시원치 않아서 나는 걔네들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 뭐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형님들에게 꼼짝을 못하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아들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못난 아들들을 잘 데리고 살아주는 고마운 며느리들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그걸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막말을 듣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을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연을 끊고 살 게 아니라면 그래도 평생 가끔이라도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인데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말이 좋게 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짜증이 났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네가 형님들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지, 너 잘못한 거 없는 거. 그런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네가 한 번만 도와준다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미 시어머니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건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미 두 형님이 잘못한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제가 피해를 본 걸 알고 계시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저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설득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냐면 당신, 요즘 몸살이 왜 이렇게 잦아? 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내가 당신 어떨 때 아픈지 몰라? 왜? 대체 무슨 일인데? 너무 크게 알았고 남편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 다 알아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그러면 정말로 이 가족관계가 쫑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성질 같아서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리고 저도 남들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가족관계 끊는 게 그게 뭐 하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그게 제 상황이 되니 함부로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에게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들에게 사과하라고 저를 설득하는 연락 말입니다. 당시에는 몸도 마음도 조금 많이 지쳐있던 시기였던지라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할게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이제 그만 전화하셔도 돼요. 그래, 고맙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면 그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속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 두 분에게 연락했습니다. 괜찮은 한식당에 예약하고 거기로 나오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조금 빼는 것 같더니 군말 없이 나오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건넸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조금이나마 제가 사과를 덜해도 된다면 그게 차라리 속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화장품 세트를 2세트 사서 들고 갔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렇게 있는 티 내면서 돈 자랑한다고 저를 요글요글 하셨던 양반들이 그 비싼 화장품은 입이 귀에 걸려서 봤더군요. 그 속이 훤히 보이는 표정에 사람이 참 이렇게 역겨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비싼 걸. 얘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거면 동서도 무리했겠는데. 그렇긴 하지만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막내 동서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잘 쓸게. 전혀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번 쓱 보고서는 정말 어이없는 말을 뱉더군요. 동서, 다이어트 했지? 네? 다이어트요? 아니, 전부 다 살이 빠진 것 같아서. 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빠진 거다 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무슨 다이어트냐. 그러다 몸 상한다.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다. 몸이 약하다는 거 사실은 거짓말 아니냐. 이러면서 또 기분 나쁠 만한 말을 수없이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지치기도 했었고 그냥 저들이 하는 말은 로봇이 짓거리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매사에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함께 한참을 또 제 앞담화를 까더니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제주도로 등산 가기로 했는데 막내 동서도 같이 갈래? 제주도를... 저도요? 그래, 같이 가자. 원래 형님이랑 나는 둘이 잘 다니거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 잘 지내면 좋은 거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또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또 시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뭔 소리를 할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원래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맞는 운동도 아니었지만요. 형수님들이랑 제주도로 등산을 가겠다고? 당신 등산만 하면 며칠씩 앓잖아. 그래도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 손 아랫사람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도 서운해하시면 그건 어른들이 아니지. 못 간다고 해. 이미 간다고 했어. 괜찮아. 남편은 몇 번이나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그냥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걸로 서운해할 사람이면 어른이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는 속으로 서운해하기만 하면 다행이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서운해만 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주말이 왔습니다. 형님들과 등산을 가는 날 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산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심상치 않기는 했던 것 같아요. 등산복 새 거야? 작은 형님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그렇게 묻더군요. 아, 제가 등산을 안 다녀서 집에 등산복이다 등산하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요. 이참에 다 샀다는 말은 생략했습니다. 사실 비싼 걸 사거나 좋은 걸 사면 또 보고 뭐라 할 것 같아서 백화점에 갔다가 세일하는 상품을 아무거나 사온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 아니면 등산을 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어딘가 빈정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등산 한번 간다고 머리부터 그렇게 새 걸로 다 사는 것도 정말 능력이다. 아, 그냥 다 세일 상품이에요. 뭐 어쩐지 안 이쁘기는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입을 엄청나게 삐죽이더군요. 속으로 그냥 엄마 거를 빌려 입고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저희 친정엄마 등산복은 그들을 더 빈정상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이게 최선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진짜 좋은 거 입으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셋이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일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느려? 동서, 진짜 운동해야 해.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는 집에서 집안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애는 어떻게 키우는 거야? 막내 도련님이 거의 다 키우시잖아. 딸내미 좋아 죽으시는 거 몰라? 하여간 복도 많아. 자기들끼리 그렇게 빈정거리며 낄낄 웃더군요. 잘 지내보자고 만든 자리라는 말은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런 이유로 저와 등산을 가자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풍경이 좋으니 어쩌냐면서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올라갔어요. 어느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등산이 너무 힘들고 몸도 안 따라가서 죽겠는데 그런 말까지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오고 사는 등산객들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갔으니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정확히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를 향한 말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처에 형님들이 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바위 위에서 아래 풍경을 보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런 두 사람에게 가서 아는 척을 하려는데
이런 말이 들려와서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 너무 재수없지 않아? 나도 가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가끔이요? 저는 엄청 자주 하는데요. 아, 진짜 뭐 그런 게 우리 집에 시집왔지. 지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애들 정말 너무 짜증나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거든요. 좀 많이 재수없긴 하지. 오늘도 다 새 걸로 입고 온 거 봐. 그거 우리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등산복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빌려오면 될걸.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저거 진짜 꼴값이야?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런 인간으로 난 거지. 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어지간한 말들을 다 들어서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서서 뭔가를 이야기하려던 때였습니다. 형님, 여기서 전연 확 밀어버릴까요? 뭐? 사고라고 하고 확 밀어버리면 죽지 않을까요? 물론 진담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낄낄거리면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미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절대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일은 절대 해드릴 수 없겠다고 말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미어 터져서 나오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중간중간 많은 등산객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우는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제대로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그 말대로 저는 그 산에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산에서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마치 그런 저를 보고 있다는 듯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거나 받아도 모르는 척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대도 그날은 아마 숨길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나왔거든요. 왜 그래? 당신 무슨 일이야? 어? 놀란 남편이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주도에 왜 오게 된 건지 그 전후 모든 이야기들과 시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방금 산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뭐라고? 당연히 남편은 극히 분노했어요. 저는 살면서 남편의 그렇게 큰 목소리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묵고 있는 숙소가 어딘지 물어보고는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제주도는 너무 멀기도 했고요. 그냥 내일 돌아가면 공항으로 마중이나 나오라고 해야겠다 생각하며 택시를 잡아타고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로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큰형님에게 부재중 한 통이 와 있더군요. 그걸 확인하고 그래도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제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서 있었어요. 아니, 먼저 들어왔으면 그렇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산에서 그렇게 사라지면 우리가 걱정하잖아. 걱정은 무슨, 거기서 죽었으면 하고 바란 건 아니고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정말 힘이 들더군요. 그런 말을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들이 더더욱 혐오스러웠던 이유고요. 미안하다고 안 해? 찾았잖아. 그 말에 참을 수 없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치고는 부재 중에 한 통밖에 안 들어있던데요. 라고 말이죠. 제 그 말에 형님 두 분은 순간 당황한 게 보였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동서 걱정을 안 했다는 거야? 걱정해서 계속 찾아다닌 사람들한테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막내 동서 너 지금 혹시 술 마셨니? 제정신이야? 그 말에도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건 제가 아니라 형님 두 분이시겠죠. 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잠시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 둘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제 태도가 정말 이상해 보이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 뭐 그런 반응을 한 것 자체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진짜 술이라도 마신 거야? 왜 이래? 화해하자고 온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깽판을 치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날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네, 진심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진짜 한 대 맞을래? 어? 그때 저는 완전히 다 놓은 상태였습니다.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마음 아시나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딱 그런 심정이었어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어? 라고 말하며 큰형님이 정말로 저를 때릴 듯 한 발짝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그만들 못하세요?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의 등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형님 두 분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어요.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모두가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큰형님이 먼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이 여기는 어떻게? 남편은 그런 큰형님을 힐끗 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남편의 그 표정과 말투에 모두가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희 집사람 데리러 왔습니다. 그니까 왜 여기까지요? 동서가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어요? 왜? 이 사람이 오라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걱정돼서 왔어요. 되게 유난이다. 우리가 뭐 동서 잡아먹기라도 할까 봐요? 큰형님이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비웃으며 그렇게 물었고 남편은 그런 자신의 큰형수를 가만히 보다가 더 단호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형수님들이 이 사람 잡아먹을 것 같아서 왔다고요? 아니, 도련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어이가 없네. 우리가 뭘 어쨌다길래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형님들이 어이가 없다는 얼굴과 말투로 공격하듯 따져 물었고 남편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었는데 남편은 그날 아예 가족의 연이고 뭐고 다 끊을 생각으로 제주도를 온 거기 때문에 아예 거칠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산 정상에서 여기서 밀면 전혀 죽는 거 아니냐, 밀어버릴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집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남편의 그 말에 형님 두 사람의 입이 드디어 다물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을 가만히 바라만 봤어요. 표정에서는 어떻게 알았지? 하는 게 읽혔고 말입니다. 형수님들이 유난인 건 몰랐던 거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도 괜찮다고 하고 또 저도 가족이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는 모르는 척 넘어가 드렸던 거예요. 이만큼 심하게 사람을 괴롭힐 줄도 모르고 또 저희보다 훨씬 어른이니까 참아드린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고요. 남편의 그 말에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한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큰일 났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남편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농담으로... 작은 형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수습을 하려는 듯 그렇게 나서더군요. 본인들도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듯 말입니다. 농담이요? 세상 어느 누가 산 정상에서 여기서 밀어버리자는 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해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도련님, 우리도 말 실수한 거 알아요. 그런데... 실수요? 지금 실수라고 하셨어요? 실수라는 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잘못 말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수님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짐 챙겨서 나와. 서울 가게. 비행기가 있어? 있더라. 이 사람들이랑 여기 한시라도 같이 있지 마. 아니, 이 사람들이라니. 도련님, 진짜 이제 우리 안 보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볼 것 같으세요? 오늘부터 아예 인연 끊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형님들한테 전하세요. 남편의 그 말에 형수님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는 듯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신의 형수님들을 보다가 차분히 하지만 엄청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시라고요. 남편의 그 말에 형님 둘은 둘 다 놀란 게 보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하긴 저도 모르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돈이란요? 큰형이 식당이 쓸 거라고 1억 5천, 작은 형이 집에 생활비 가져다 줘야 한다고 조금씩 빌린 게 총 계산해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당장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당장이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를 데리고 그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멍하니 서 있는 형님 두 분이 얼핏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는 동안 남편은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을 뿐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꼭 안아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 그렇게 힘든 거 몰랐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하고 흐르더라고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흐르는 눈물 있잖아요. 그게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남편에게 안겨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모두 다 쏟아내겠다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알았는지 몰라요. 회사도 나가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도 컸습니다. 왜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일도 있잖아요. 두 형님의 일은 후자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화를 다 못 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점점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연락이 온 건 형님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다들 예상을 하시겠죠.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날 일은 다 들었다. 내가 미안하다. 첫마디를 그렇게 뱉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정말로 그때 숙이고 들어가라고 한 걸 미안하다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저만 참고 넘어가면 이 상황을 무마하기를 바랬습니다. 애들이 미안하다고 하니 너도 용서해주고 네 남편한테 잘 좀 말해줘라. 응?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에게서도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나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 내가 호구 같은 건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참지 않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도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아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는 저도 봐드릴 생각 없습니다. 여기서 더 봐드리면 저는 남편이랑 갈라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렇게까지요? 그건 제가 형님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냐고요.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입을 확 다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충분히 엄청 많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먼저 나서서 사과하거나 받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그분들이랑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걸 선택하느니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는 걸 선택할 거니까 더 이상 저한테 뭘 받아주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내 아드님 이혼남 만드실 거 아니라면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한 뒤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도 저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아마 속으로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하실 게 뻔했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였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키운 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형님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두 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제가 거절할 줄은 몰랐던 건지 상당히 당황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같았고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작 저한테 그런 거절 한번 당했다고 자존심을 상해하다뇨. 본인들이 저에게 했던 짓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절대 만나주지 마.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는 한데. 내가 형님들한테 전화했거든. 형수님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고 나는 연을 끊을 생각이니까 당장 돈 갚으라고. 그래서 전화한 걸 거야. 그 속이 훤히 보인다 보여. 어쩌면 사람들이 그러냐? 어? 남편이 화가 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똥줄이 타는 사람들처럼 굴었던 건지 한 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제에 아직은 자존심을 챙길 생각을 하는 것도 더 어이가 없었고요. 본인들이 그 정도로 잘못을 했으면서요. 그 뒤로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더 속이 타라고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면 안 될까? 그 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저도 남편도 야근했던 날이라 딸아이는 친정에 있었고 남편은 더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큰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멀뚱히 보던 작은 형님도 따라서 바로 꿇었습니다. 반성 정말 많이 했어. 우리가 선을 모르고 동서한테 너무 막 꿇었더라고. 동서 말대로 아직 우리가 어른답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대로 나온 말들은 뻔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긴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말들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너무나 예상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도련님한테 잘 좀 이야기해주면 안 돼? 우리 당장 편지할 돈이 없어서 그래. 제발, 도련님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으신다고 하더라고. 동서가 이야기하면 들으시잖아.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제발 부탁해.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돈이 없는지를 한 30분은 떠들다가 간 것 같아요. 저는 그 속이 뻔히 보이는 말에 다시 한번 화가 났고요. 저에게 그렇게 사과하러 온 이유를 제가 몰랐겠냐고요. 돈 때문이라는 건 지나가던 걔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들이 급해서 그런 거 구분할 마음의 여유 같은 건 하나도 없었을 테지만요. 제가 그렇다고 말할 때까지 가지 않겠다던 두 사람은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더 화를 내지 않겠냐는 제 말에 어쩔 수 없이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너무 우스웠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형님 두 분이 다녀갔다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남편은 더 화를 냈습니다. 사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받아달라며 찾아온 거니까 말이죠.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가 설득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더군요. 지금 남편은 아예 연을 끊을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남편은 한 번 다짐한 일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형님들과 연을 끊는 거? 오히려 좋아요. 저는 평생 안 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걸 더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댁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지잖아요. 그건 상당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그래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하신 건 없는 데다가 평소에는 잘해주셨거든요. 우리 딸아이도 몹시 예뻐하시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묻고 지나가도록 남편을 설득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남편에게는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더 지혜로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저의 이 상황에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의견을 다 듣고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꼭 남겨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하지만 저처럼 어려운 사람도 몇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와요. 하지만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나면 배우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서요. 그동안 워낙 쌓였던 게 많아서 그런지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써내려가면서 한결 더 후련해진 것 같아서 쓰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은 저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소원할게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른이 제 편이거든요. 이런 사연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으나 제 사연을 들으시고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렸을 적 제 집안 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무척 불행하다면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수민아, 사탕 먹으면서 며칠만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랑 아빠가 돌아올 거야. 알았지? 어디 가는데? 엄마, 아빠 급하게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 응, 엄마. 저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요. 집이 가난해서 평생 사탕 같은 주전부리 하나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그날따라 사탕을 사주시던 어머니. 제 손에 잔뜩 안겨진 사탕에 너무도 기쁘고 신이 나서 그게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볼 마지막 날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며칠은 이미 훌쩍 지났지만 저는 그럼에도 혼자 남은 집을 떠나지 않고서 그냥 망연하게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허나 며칠을 지나니 너무나 배가 고프더라고요. 라면 부스러기와 수돗물 먹으면서 쫄쫄 굶으며 버티고 있는데 정말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것이 바로 시골에서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어찌 이렇게 혼자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어쩜 좋아. 할머니예요? 할머니라고 해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락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기적으로 아버지랑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타버렸고 그게 걱정된 할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혼자서 비쩍 마른 채 부모님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저를 보게 된 거였고요. 할머니는 저를 보면 펑펑 우시더니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땐 왜 할머니가 우시는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제가 불쌍해서 우셨다는 것을요. 아가, 할머니랑 같이 갈래?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평생 부모님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던 따스한 목소리로 본인과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무조건 싫다고 엄마랑 아빠가 보고 싶다면서 울었어요. 싫어요. 나 여기서 엄마 아빠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할미랑 가자.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싫다니까요. 할머니, 내 손 잡지 마요. 당장 할머니가 아니면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렸던 전 그런 걸 알 리 없었죠. 그냥 왜 이렇게 엄마랑 아빠는 안 오는지, 대체 언제쯤 우리 집으로 올 건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다시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나서 정말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랑 아빠, 이 할머니가 할머니네 집으로 꼭 오라고 할게. 그러니까 일단은 나랑 같이 가자. 배도 고프잖아. 분명히 할머니가 와서 저를 달래주기 전까지는 배고픈 것보다는 당장 혼자서 부모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배고프지 않냐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허기가 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허름한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죠. 철제 식기에 끊임없이 숟가락을 부딪히면서 허겁지겁 국밥을 들이키는 제게 할머니는 본인 몫의 국밥까지 덜어주며 아이고, 이렇게 급하게 먹다가 다 체할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은 거의 다 흐릿한데 정말 할머니를 만났을 때 먹었던 국밥의 그 따스함과 맛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오랜만에 배가 부르게 국밥을 먹고 난 후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았던 곳은 시골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서울처럼 번화한 곳도 아니었기에 사실상 사는 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일찍이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계셨죠.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었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저와 할머니가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은 라면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뭐 먹고픈데? 나 소세지 먹고 싶어. 아까 길거리에서 소세지 반찬 냄새가 났어. 나도 그거 먹고 싶어. 소세지? 순간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할머니의 얼굴이 어둑하게 흐릿해졌던 게 기억에 나요. 할머니는 돈이 없으셨으니 아마 그걸 사줄 여력이 안 되셨을 거예요. 허나 어떻게 구해오셨는지 할머니는 며칠 후 제게 정말로 소세지를 구워주셨어요. 아마도 옆집이나 건너집의 양해를 구해 얻어오신 소세지였을 거예요. 제가 성인이어서 제 밥벌이를 제가 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초등학생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대학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꾸준하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할머니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쉬지 않고 폐지를 주어야 했어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본인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밥을 굶으면 안 된다며 그냥 김치 몇 조각에 흰 쌀밥이라도 꼭 차려놓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할머니의 정성도 모르고 그냥 맨날 맛있는 반찬이 없다면서 투정만 부렸던 것 같아요. 기껏 할머니가 차려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싱크대에 전부 버리고 어리다고는 했지만 너무 철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쯤 돼서는 이미 어느 정도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탕 하나 던져줄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서럽고 서글퍼 하루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언제 와? 할머니가 온다고 했잖아. 할미도 그건... 왜 말을 못해? 할머니가 온다 했잖아. 약속 지켜. 수민아, 밥 먹어라, 응? 밥 먹어야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싫어, 이깟밥. 맨날 똑같은 반찬 지겨워. 할머니나 먹어. 가난한 집안을 못 견뎌 일찍이 도망간 아버지. 그리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집을 떠났지만 결국 연락도 없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저를 돌봐주는 것은 오로지 할머니 한 명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허나 아직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어린 시절엔 괜히 그에 대한 슬픔과 서러움 때문에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저를 돌보시느라 고생하는 할머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물기에 다 젖어 너덜거리는 폐지도 어떻게든 말려서 팔겠다면서 매일같이 한 보따리씩 폐지를 짊어지고는 집에 오느라 바빴는데도요. 게다가 할머니가 저를 키우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거로도 사는 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할머니는 가끔 동네 이웃집에 구걸도 하셨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갔다 오면서였어요. 저기 수민아, 너네 할머니 아니야? 어디? 봤는데 친구 말대로 정말 저희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남루한 행색으로 이웃집에 두 손을 모으고 이런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고요. 나는 괜찮소. 다 늙어가지고 밥 좀 못 먹고 굶는 거 나한테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뿐인 손주가 굶고 있는데 그 어린 것이 배고프고 그러는 건 내 죽어도 못 보겠소. 혹시 남는 쌀이라도 조금 얻어갈 수 있을지. 아휴, 어르신 어제도 오셨잖아요. 저희도 먹을 거 부족해요. 이제 오지 마세요. 사람 참 곤란하게.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셨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 앞에 대고 쯧쯧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 심정이 어땠을지, 얼마나 컴컴하셨을지.
허나 전 당시 옆에 있던 제 친구만 보였어요. 어떡해. 너네 할머니 구걸하시나 봐. 거지에게만 쓰는 그 단어, 구걸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도 창피해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매일 소세지를 먹을 수 있는 잘 사는 집 아이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 길로 친구에게 뭐라 말도 못하고 냅다 뛰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에게 책가방을 던지며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할머니는 날 그렇게 쪽팔리게 해야 해? 내가 할머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거기 내 친구도 있었단 말이야. 수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할미 알아듣게 말해봐. 설명하기도 싫어. 나 이 집에서 살기 싫어. 가난한 할머니도 싫고 구걸에서 얻어오는 이 반찬도 싫고. 당시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차려놓은 밥과 반찬도 어떤 때는 할머니가 구걸을 통해서 힘겹게 얻어오신 것들이었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어릴 때 저는 그런 할머니의 고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왜 나는 남들처럼 부모님이 없는지, 할머니는 왜 쓰레기 같은 것만 주워서 집에 오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때부턴 할머니가 보이면 아는 척을 하기 싫어서 슬쩍 할머니가 안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혹시나 같은 친구들이 보면 너네 할머니 폐지 줍냐면서 놀릴까 봐요. 아주 먼 훗날에 알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그 당시 어린 저를 생각해서 저를 먼저 본 날에는 오히려 본인이 돌아서 다른 길로 가고는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제가 본인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일 신이 저에게 한 가지를 바꿀 기회를 준다면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할머니를 무시하고 싫어했던 그 순간들을 모두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 한 명이 저희 집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는 장난기도 심하고 성미가 못된 친구였죠. 친구는 자기 집이 잘 사는 걸 이용해서 꼭 못 사는 애들을 놀리곤 했어요. 또 저희 할머니가 구걸하는 걸 봤던 예전에 그 친구는 비밀을 지켜주는 착한 친구였지만 이 아이는 아니었어요. 놀림 당하기 싫어 그리 죽어라 애썼건만 그 친구 눈에 한번 밟히고 나니 순환이 시작되었어요. 그 친구는 일부러 제 책가방 뒤를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은 니네 집 가잖아, 수민아. 우리 집? 아니야, 싫어. 그냥 우리 철수네 가자. 왜? 너가 그랬잖아. 니네 집 잘 산다고. 니네 집 가서 TV도 보고 그러자, 어? 당시 저희 집엔 TV가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였죠. 허나 부풀리듯 말한 제 거짓말에 아이들은 모두 넘어갔고 잘 사는 수민이 집 가보자며 난리들이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를 못 보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청첩변력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 옆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고요. 그래, 많이들 먹어라. 니들이 수민이 친구구나. 우리 수민이랑 잘 지내지? 할머니. 수민아, 친구들 왔는데 왜 같이 안 오고 따라왔어? 순간 제 볼이 벌개졌고 못된 친구는 제 표정을 보고 킥킥대고 웃어대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제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고요. 다음 날 학교엔 소문이 다 퍼지고 말았습니다. 거지집에 사는 이수민이라는 글자가 제 책상에 새겨져 있었고요. 너무도 수치스럽고 비참했어요. 왜 내가 할머니랑 살아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결국 그날 저는 저를 부르는 담임선생님의 목소리도 뒤로 한 채 교실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학교는 더 이상 제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었죠.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비웃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밥도 혼자 먹었고 놀이도 혼자 하고 공부도 혼자 했어요. 가끔 가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제 곁으로 와 말을 걸려고도 했지만 그 아이들과 말을 섞으면 제가 왕따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일까 봐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수를 잃어가자 그게 티가 났는지 할머니가 어느 날엔 저를 붙잡고 걱정스레 물으시더라고요. 수민아, 무슨 일 있니? 응? 무슨 일 있으면 할미한테 다 말해봐. 할미 때문에 그래?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그게 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제게 미안한 얼굴로 물으시는데 그 얼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할머니는 아무 도움 못 된다고 말하며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할머니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요. 하지만 그런 제가 철이 들어 할머니의 감사함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였어요.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살 때였는데요. 중학교 내내 혼자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만큼은 적어도 혼자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먼 학교였지만 중학교 애들이 별로 없는 곳을 자처했어요. 다행히 그곳 아이들은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을 몰랐고 제가 거짓말쟁이의 왕따였다는 것도 몰랐죠. 그 덕분에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할머니도 제 얼굴에 웃음이 피니 보기 좋은지 우리 손녀 웃으니 이쁘네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또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일이었죠. 누군가 저희 가정에 대해 알게 된 거였어요. 바로 당시 저와 함께 다니던 단짝 친구였어요. 당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옆으로가 아는 척을 했는데 단짝 친구가 마침 부모님과 함께 그 옆을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단짝 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친구의 눈빛은 당황스러움이 얼핏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할 말을 못 찾고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고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데 온갖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친구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와 놀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건 오로지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단짝 친구가 변함없이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수민아, 왔어? 내가 네 자리 맡아왔어. 우리 책 좀 같이 보자. 나 안 가져왔거든.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똑같이 대하는데 그 순간 어젯밤 제가 품었던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더군요. 거기다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많이도 울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나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 넌 그래도 할머니가 계셨으니 네 밥은 잘 챙겨주셨다며. 난 네가 오히려 부럽다야. 잘 사는 친구이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어떤 단단한 착각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남들 시선 때문에 정작 부끄러워하면 안 될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짝 친구는 그 이후로도 저희 할머니를 보면 곧잘 인사도 잘하고 폐지 줍는 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수민이가 좋은 친구를 뒀네 하면서 이뻐라 하셨고요. 단짝 친구 덕분에 저는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깨달음을 동시에 얻었고요. 그렇게 저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는 할머니가 제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어지간한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아주 살갑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느라 늦게 오시는 날에는 미리 할머니 드실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녀딸이 다 컸네. 다 컸어. 그러면 할머니는 폐지를 줍느라 잔뜩 지친 얼굴을 하시고도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비록 부모님은 저를 떠났지만 그럼에도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랑보다 더욱 깊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나올 수 있었고, 비록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어차피 공부에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당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얼른 할머니를 도와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을 했습니다. 작은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서 제품을 검수하는 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들어오면 그걸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그날은 고기도 좀 먹고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만한 옷도 사드리는 기쁨으로 버텼어요. 물론 할머니는 제가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는데. 아니에요, 할머님. 나 키워준 것만으로 고맙지. 누가 이런 말썽쟁이 손주를 키워줘요? 할머니니까 해줬지. 그리고 언제나 저를 이렇게 일하게 만든 가난에 대해서 늘 본인 탓만 하셨죠. 할머니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면 탓할수록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할머니, 이제는 저도 돈 버니까 굳이 힘들게 폐지 줍고 그러지 마세요. 라며 할머니가 최대한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큰 용돈을 줘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언제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비록 취직을 했을지언정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조금이라도 결혼 자금을 대주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내가 비록 잘 살지는 못해서 어디 다른 집 부모처럼 많은 건 못해줘도 그래도 할미로서 조금은 해주고 싶어. 스승의 은혜보다 더욱더 하늘 같은 것이 저에게는 할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다 저에게도 큰 결심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공장에서 나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난 후엔 저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어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집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할머니에게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허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졸에 배운 거 없는 저에겐 도통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다 결국 저는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 다시 공부를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란 판단도 들었고요. 그때부턴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민아,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응? 공부도 좋지만 몸도 챙겨가면서 해야 해. 저를 그때 뒷바라지 해주신 것도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제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폐지를 주우셨고 간간히 간식거리도 만들어 제 입안에 넣어주시며 저를 보듬어 주셨어요. 할머니의 그런 보살핌 덕분에 흐르는 코피를 닦아가며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손꼽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게 됐죠. 할머니, 나 합격했어. 정말? 정말이냐? 아이고, 내 손주 장애라. 아이고, 이뻐라. 이 기특한 것, 할미가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일이 좋은 곳에 턱 붙고 말이야. 할머니,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제. 할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셨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동네방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틈이 나면 제 손녀딸이 말인데요. 이번엔 하고 제 자랑을 하시곤 했죠. 그런 귀여운 할머니의 모습에 한 번씩 웃음이 빵 터지곤 했답니다. 한평생을 낮은 곳에서 한없이 착하게 사신 저희 할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 다행히 결혼한 남편도 참 착한 마음씨가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이 넉넉지는 않을지언정 저는 할머니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를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본인이 힘든 걸 조금 견디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그나마 요즘은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추세라고 해도 저 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무조건 여자는 시댁을 조금 더 우선시해야 하고 챙겨야 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을 챙기기야 했지만 딱 그만큼 남편이 저희 할머니를 무척 챙겨줬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수민이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리고 장모님, 이거 건강식품인데 꼭 챙겨 드세요. 몸에 좋대요. 아이고, 우리 이서방 고마워. 우리 이서방 같은 사람이 없네. 이서방이 있어서 내가 다 든든하고 안심이 돼. 남편은 저희 할머니를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처조모이기에 할머니라고 불러야 맞겠지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당신에게 부모님이랑 다름없는 분이신데 당연히 장모님이시지. 그리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저희 할머니도 무척이나 기꺼워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손주이기는 하지만 저를 정말 친딸처럼 보살펴준 것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친자식처럼 아낀 손녀딸의 사위에게 장모님 소리를 듣는 게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덕분에 저희 할머니는 저랑 남편이 집에 온다고 하면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항상 가득 차려서 주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참 고마운 게 많았죠. 거기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함께 산 뒤로 결국 할머니는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더 이상 부모로서 저를 이전처럼 챙기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늘 힘들게 폐지를 줍고 다니시는 게 소녀로서 너무나 마음에 걸렸는데 남편 덕분에 더 이상 할머니가 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 역시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머니 잘했어. 이젠 일하지 말고 쉬어. 손주가 주는 용돈 받으면서. 알았지? 알겠다, 요놈아. 몸 건강 잘 챙기고 항상 차 조심하고. 알겠어, 할머니. 내가 자주 연락할게. 할머니는 일을 그만두시고 시간이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선 할머니와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처럼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는 결혼하고 약 1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하필 또 쌍둥이였던지라 저는 애를 낳고서 육아를 하면서도 동시에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애들 좀 보고 나면은 하루가 끝나서 피로에 지쳐 골아 떨어지는 게 전부였고 어느 날은 꼭 연락해야지 하고선 마음을 먹으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못할 때가 있고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가 서운한 기색 없이 손주들 안부 물으려 자주 연락을 해주셨어요. 애들은 자냐? 너는 피곤하지는 않고? 네, 할머니. 나는 괜찮아. 할머니, 요즘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요. 잘 지내시는 거 맞죠? 응, 그럼 할미는 다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언제 어떤 이유로 전화를 거셔도 할머니는 늘 제 걱정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증손주들을 저만큼 예뻐하시기는 했지만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시면서도 그만큼 제가 힘들까봐 언제나 걱정하고 또 안쓰러워했던 할머니. 남편 덕분에 할머니에게 혼자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용돈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살면서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으려면 엄청 멀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연을 쓴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일이 있었어요. 한동안 이 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엉엉 울기만 했는데요. 그날은 아이들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잔치 이틀 전에 일찍 올라와서는 저희 집에 묵으셨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 얼굴을 길게 보는 거라 저도 너무 좋았고 남편도 원체 할머니를 잘 따랐던지라 저희 애들 포함해서 5 식구끼리 참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결혼을 한 뒤에는 마음 편히 할머니랑 식사를 한 기억도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애들 돌잔치를 빌미로 오랜만에 할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서 좋았고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 늘 걱정하던 저희 부부 얼굴도 간만에 확인하고 그렇게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증손주들마저 볼 수 있었으니 행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잔치가 끝나고 할머니가 가실 때가 되자 남편이 아쉬웠는지 고맙게도 먼저 묻더라고요. 장모님, 하루만 더 묵고 가시면 안 돼요? 나야 좋은데
자네 불편하지 않겠나? 불편하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오랜만에 보는데 장모님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요. 그래도 되나? 할머니는 그렇게 좋아하시며 하루 더 저희 집에 묵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이 벌어졌죠. 할머니가 집에 있는 동안 저랑 남편이 장을 보고서 오랜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해물탕을 끓여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둘이 나가서 장도 보고 이왕 나간 김에 할머니랑 함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집에 필요한 것들까지 전부 잔뜩 사서는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저기 멀리서 웬 어린애들이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을 우르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어쩐지 느낌이 그리 좋지 않아서 남편에게 우리 저쪽 한 번만 들렀다 가자 라며 일부러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한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거지래요, 거지래요. 폐지 줍는 거지래요. 제 일은 아니지만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저는 폐지를 줍고 있는 노인의 얼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인은 분명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할머니였거든요. 순간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할머니를 가장 적극적으로 놀리고 있던 아이의 어깨를 확 붙잡고 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러는 겁니다. 거지한테 거지라하지 뭐라 그래요? 뭐야? 너 어머니 전화번호가 뭐니? 뭐냐니까? 당장 어머니 모셔와. 아이의 말에 제가 더 화가 나 눈을 부릅뜨고 핸드폰을 들이밀자 애들은 겁을 먹었는지 뒤로 주춤거리더니 우르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대로 도망가는 아이들을 다 잡아놓고 혼을 잔뜩 내주고 싶었지만 따라가긴 무리였어요. 대신 제 눈엔 초라하게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바로 할머니에게 가서는 호통을 치고 말았어요. 할머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와서 폐지를 줍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거 하지 말랬죠. 스미나. 할머니는 당황해하셨지만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보고 폐악질하는 소녀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어쩌면 단순한 행동이었을 건데 왜 제 가슴에는 못이 박힌 것처럼 보기가 싫었을까요? 저는 버럭버럭 할머니에게 도대체 왜 날 속상하게 하냐며 날 왜 힘들게 하냐며 크게 소리를 지르다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진짜 서울까지 와서 왜 이러세요? 돈이 필요한 거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제발 그놈의 폐지 좀 그만 주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돈 버니까 폐지 줍지 말라고. 이제는 저 결혼해서 할머니가 저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랑 저랑 합쳐서 훨씬 더 큰 돈으로 용돈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왜? 돈 부족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하세요. 얼마가 됐든 간에 다 드릴 테니까요. 수민아,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그런데 순간 갑자기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20년 전쯤 바로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집 가정 형편을 알게 된 반 남자의 하나가 저를 가리키면서 거지 소녀라고 놀려댔을 때가 있었어요. 나 얼마 전에 너희 할머니 봤다? 너희 할머니 폐지 줍잖아. 맞지? 아, 쪽팔려. 나 같으면 그런 거지 할머니 소녀는 안 하고 싶을 텐데. 이 거지 손녀. 아! 너 다시 한번 말해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날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쥐어뜯어 놓았고 덕분에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할머니를 불러서 학교까지 와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머리를 뜯긴 채 엉엉 울고 있는 남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수민이, 네가 잘못한 일이잖아. 얼른 사과해라. 싫어요. 제가 왜 해요? 얘가 먼저 저희 할머니 놀렸잖아요. 저 놀렸잖아요. 전 사과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푹 쉬셨고
결국 저희 할머니가 대신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미안하다. 미안해. 용서해 주렴. 우리 손녀가 그냥 철없는 마음에 그런 거다. 얘야, 울지 마라, 응? 할머니는 남자애의 손을 잡아주며 사탕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할머니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 남자의 편을 드냐면서 말이죠. 긴 시간이 지나고 잊혀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비슷했던 상황을 또 한 번 목격을 하니 저도 모르게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은 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이자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헤집어질 일이 없어서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을 뿐이었던 거죠. 제가 마구 화를 내자 옆에 있던 남편이 당황하면서 여보, 좀 진정해. 할머니 놀라시잖아. 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남편이 말리는데도 화를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러움에 못 이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흘끗흘끗대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래려 드는 할머니의 손길, 남편의 손길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제발 편하게 살았으면 했던 할머니가 과거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일했던 시절이 지금까지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잠깐 산책을 나왔는데 아휴, 안 주우려고 해도 이게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울지 말아라, 응? 울지 마라. 이 할미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불쌍한 우리 할머니. 할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나 지르는 못된 손녀를 꾸짖지 않고 그저 꼭 안아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사과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저도 그제야 마음이 진정되어 제 목소리가 컸음을 알고 그런 할머니라 안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할머니, 이제 일 안 해도 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 이제 고생하지 마. 내가 잘할게. 더 잘할게, 할머니. 알겠다. 울지 마라. 우리 이쁜 손녀. 네가 울면 할미 마음은 찢어져, 이 녀석아. 그날 저는 집에 가서 눈물이 채 닦이지 않는 눈을 해가지고는 해물탕을 끓여서 할머니와 남편과 셋이 오손도손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해물탕을 드시면서도 제가 운 게 안쓰러운 건지 계속 신경 쓰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할머니를 배웅하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그저 꼭 잡으시며 잘 살라고 폐지는 줍지 않겠다고 그리 말씀하시곤 떠나셨습니다. 전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다 그만 마음이 애달파져 눈물을 훔쳐야 했죠. 요즘은 참 시간 가는 것만 생각해도 심란해요. 결국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할머니도 점점 더 늙어가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정정하셨는데 요즘은 보면 허리도 많이 아파하시고 다리도 쑤셔하시고 과거 같지 않은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할미는 괜찮아. 니네 사는 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저는 너무 걱정이 되어요. 할머니가 한평생 저희와 함께 살아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진 못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정리하는 순간에도 할머니와 이별을 하게 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상만으로도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좋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워낙 장걱정이 많은 성격 탓인지 저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저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한없이 할머니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일처럼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여전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저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저희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할머니가 그저 오랜 시간 제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 분들 모두 저희 할머니의 건강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